1. 차가운 손, 뜨거운 마지막. 그날은 유난히도 붉은 석양이 강물을 피빛으로 물들이던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듯 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진우 오빠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낯설 만큼 차가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마음이 너무 떨려 내 손이 더 차갑게 식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빠는 한참 동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다가 나직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수가. 그 한마디에 40년 전 싱그럽던 교정에서 나를 부르던 그 젊은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빠의 마지막 말은 고마웠어라는 짧은 인사였습니다. 그 말이 우리 생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서로의 손을 맞잡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기적 같은 시간은 고작 2달, 정확히는 67일 뿐이었습니다. 64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이런 가슴 저린 사랑을 다시 시작하게 될 줄도, 그리고 이렇게나 빨리 이렇게 조용히 그를 떠나보내게 될 줄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강바람이 매섭게 불어왔고 오빠의 손은 내 움켜쥔 손 안에서 점점 더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나는 그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듯 온 힘을 다해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나는 이 손을 놓아주어야만 한다는 사실을요. 40년 전에는 타이에 의해 놓쳤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다시 한번 그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정막이 흐르는 6인용 식탁.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한때 남편은 이 동네에서 손꼽히는 사업가였습니다. 강남의 넓은 사무실과 고급 세단, 그리고 내 어깨에 걸쳐졌던 화려한 명품들까지. 저는 백화점 VIP 카드를 들고 우아하게 쇼핑을 즐겼고 외동딸은 남부러울 것 없이 국제학교를 다녔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상류층의 삶이었죠. 하지만 IMF라는 거센 풍파는 우리 가정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다기보다는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고 집 앞은 험악한 빚쟁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그 무거운 압박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심장마비로 쓰러진 남편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차디찬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이 낡고 오래된 아파트 한 채와 64세 나뿐입니다. 호주로 시집가 정착한 딸은 1년에 한 번 얼굴을 보기도 힘듭니다. 매일 아침 나는 텅 빈 거실에서 혼자 밥을 먹습니다. 식탁은 6인용인데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죠. 거실 벽에는 인자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고 창밖으로는 낡은 아파트 단지의 무채색 풍경만 보입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하면 외로움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아
보지도 않는 TV를 일부러 크게 틀어놓습니다. 그저 사람 목소리가 작은 소음이라도 필요한 겁니다. 며칠 전 묵은 짐을 정리하다 오래된 사진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화려했던 웨딩 사진, 하와이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신혼여행 사진, 그리고 딸아이의 돌잔치까지. 사진 속에 나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자문해 보게 되더군요. 그 웃음이 정말 가식 없는 진짜였을까? 사람들은 제게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참 행복했겠다고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에 한 번도 시원하게 답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면 배은망덕해 보이고, 그렇다고 말하면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이별은 남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내 심장을 통째로 가져갔던 그 첫사랑을 놓쳤던 그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사진첩 맨 뒤에 몰래 숨겨두었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속에서 대학 시절의 진우, 오빠와 나는 세상의 시름을 다 잊은 채 아이처럼 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3. 1985년 도서관 계단의 인연. 우리의 인연은 1985년 눈이 시리도록 찬란했던 봄날에 시작되었습니다. 대학교 도서관 계단에서 두꺼운 전공책들을 한 아름안고 끙끙대며 내려오고 있었죠. 그러다 그만 발을 헛디디며 책 한 권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때 누군가 먼저 다가와 책을 주워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조심하세요. 고개를 들었을 때 처음 마주친 진우 오빠의 눈동자. 3초였을까요? 아니면 5초였을까요? 그 짧은 순간 시간이 완전히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나는 고맙다는 인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도망치듯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한참을 달려 내려간 뒤에야 슬쩍 뒤를 돌아보았는데 오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 가는 나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학교 뒤 언덕배기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는데 친구들은 다 수업이 있어 저 혼자만 점심시간이 비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제 옆에 털썩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그 오빠였습니다. 여기 자리 있어요? 라는 오빠의 물음에 나는 너무 당황해서 대답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만 흘렀고 소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만 귓가를 스쳤습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다가 도시락에 정성스레 싸온 김밥 하나를 집어 오빠 쪽으로 슬쩍 밀어주었습니다. 오빠는 놀란 토끼 눈을 하더니 져주는 거예요? 라고 물었죠. 저는 그저 수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김밥을 한 입 크게 베어 물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정말 맛있네요 라고 말해주던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봄바람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매일 점심시간마다 그 언덕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저 신비롭고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은행나무 길과 빗속의 첫 심장 소리. 시간은 흘러 첫눈이 소복이 내리던 겨울이 왔습니다. 우리는 학교 안의 노란 은행나무 길을 함께 걷고 있었죠. 그러다 살짝 얼어붙은 길 위에서 내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그 순간 오빠가 정광석화처럼 내 팔을 확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잡은 손을 끝내 놓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 따스한 온기가 좋아 손을 떼지 않았죠. 아무 말 없이 우리는 그저 잡은 손에 의지한 채 하염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볼은 빨갛게 상기된 채 고개를 숙인 나를 보며 오빠는 슬며시 제 얼굴을 훔쳐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심장 소리가 너무나 커서 행여나 오빠에게 들킬까봐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스 정류장의 아주 좁은 지붕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밀착된 채 서 있었죠. 요란한 빗소리와 도로 위를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은은한 천둥 소리뿐이었습니다. 오빠는 자기 점퍼를 벗어 내 어깨 위에 살포시 걸쳐 주었습니다. 오빠는 괜찮아요? 라고 묻자 오빠는 그저 괜찮다며 인자하게 웃어 보였죠. 그 순간 저는 큰 용기를 냈습니다. 오빠의 듬직한 팔에 제 머리를 살짝 기댄 것입니다. 오빠는 깜짝 놀란 듯 몸을 굳혔지만 이내 가만히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오빠의 투박한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오빠도 기다렸다는 듯 제 손을 꼭 움켜쥐어 주었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쏟아지는 빗소리를 배경 삼아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오빠의 세찬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심장도 오빠의 박자에 맞춰 똑같이 빠르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비는 1시간이 넘도록 그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좁은 지붕 아래를 단 1분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녹초가 되어 교문을 나서는데 정문 앞에 진우 오빠가 우두커니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이 늦은 시간에 왜 여기 있어요? 혹은 오래 기다린 거예요? 오빠는 그저 쑥스럽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저녁 8시부터 무려 2시간이나 그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말없이 어두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오빠는 자연스럽게 제 무거운 가방을 가로채 들어주었죠. 우리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누구 하나 먼저 들어가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빠. 제가 이름을 부르자 오빠는 제 손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5초 정도 서로의 눈동자를 깊게 바라보던 그 찰나, 진우 오빠가 제 이마에 아주 살짝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도망치듯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담장 뒤로 살짝 훔쳐보니 오빠는 그 자리에서 바보처럼 한참을 서서 웃고 있더군요. 그때가 제 64년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게 행복했던 정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폭풍과 가혹한 현실. 하지만 우리의 가난한 행복은 그리 오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읽으시던 신문을 탁 소리나게 접으며 무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유명 그룹 상무님 댁 자제와 선을 보러 가라는 명령이었죠.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용기를 냈습니다. 아빠, 저 사실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식탁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수저를 놓으셨고 아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진우 오빠의 이름 학과, 그리고 오빠의 부모님이 건설, 현장과 식당에서 고생하신다는 사실까지 낱낱이 조사해 두셨던 겁니다. 달동네 반지하 월세 15만 원짜리 방에서 사는 놈이랑 무슨 미래가 있느냐는 아버지의 호통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아버지는 목소리를 더 높이셨습니다. 현실은 사랑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대기업 들어가 봤자 박봉인데 어떻게 애를 키우고 강남 친구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고 살겠느냐며 몰아세우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제 어깨를 토닥이며 설득하셨습니다. 엄마도 꼭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 덕분에 지금 이렇게 호강하며 살고 있지 않으냐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사랑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라며 제 마음을 돌리려 하셨습니다. 급기야 아버지는 최후 통첩을 내리셨습니다. 선을 보지 않으면 당장 등록금을 끊고 집에서 나가라는 것이었죠. 저는 혼자 남겨진 식탁에서 밤새도록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며칠 후 오빠의 어머니가 늦은 밤 퇴근에 들어오니 낡은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오빠네 집까지 찾아가 건넨 500만 원짜리 수표 봉투였습니다. 아드님 앞날을 위해 우리 영숙이랑 그만 만나달라는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말이죠. 오빠의 어머니는 아들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울었답니다. 진우야,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내가 그 집에서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꼴 엄마는 죽어도 못 본다. 제발 그 아이를 놓아주렴. 오빠는 그 수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는 방구석에서 머리를 감싸 쥔 채 절규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부모라는 거대한 벽과 어른들의 비정한 세계에 갇혀버렸다는 사실을요. 6. 눈 내리는 정문, 기다리지 말라는 말. 다시 겨울이 깊어지고 눈이 조용히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학교 정문 앞에 진우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군 입대 통지서가 들려 있었고 그 종이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슬픔이 오빠의 얼굴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끝까지 찰 만큼 달려갔습니다. 오빠는 평소보다 더 담담한 표정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입대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아주 먼 나라의 언어처럼 낯설게 들렸습니다. 눈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우리 사이에는 어떤 희망적인 말도 쌓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빠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손은 군대에 가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마음 어딘가에서 나를 지워낸 사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는 울먹이며 기다릴게요. 꼭 기다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었고 마지막 간청이었습니다. 진우 오빠는 제 손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마지막으로 제 손의 감촉을 기억해 두려는 사람처럼요. 그러더니 아주 천천히 제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모질게 뿌리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제 손을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영수가 기다리지 마. 나 돌아와도 우리 사이에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 말은 비겁한 도망이 아니라 처절한 체념이었습니다. 오빠는 이미 어른들의 결정을 알고 있었고 본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가난의 무게에 굴복한 것이었죠. 오빠는 아주 힘들게 웃어 보였습니다. 위로도 약속도 아닌 이제 그만 가라는 마지막 작별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울면서 오빠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나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다는 것을 저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단순히 헤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혹한 현실 속으로 거칠게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7. 1987년의 결혼식, 유리문 너머의 그림자.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흐른 1987년 여름이었습니다. 진우 오빠가 제대를 하던 그날은 공교롭게도 제가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던 날이었습니다. 오빠는 제대하자마자 제 결혼식장으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마 예식장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복도의 차가운 유리문 너머로 저를 보았답니다. 눈부시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사진을 찍고 있는 제 모습을 말입니다. 오빠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주례가 시작된다는 안내 방송이 들리고 예식장의 육중한 문이 닫히는 순간 오빠는 결국 늦었네라는 짧은 혼잣말을 남기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는
부모님이 정해준 조건 좋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키가 크고 훤칠했으며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상무의 아들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제게 복이 많다고 좋은 부모님 덕에 최고의 신랑감을 만났다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향해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제 진심이었는지는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제대복을 입고 예식장 앞까지 왔었다는 이야기는 한참 뒤에야 오빠의 친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친구가 그러더군요. 그날 진우 그 자식 제대복 차림으로 멍하니 서 있더라. 들어가서 뺏어오기라도 하라고 했더니 그저 고개만 젓다가 문이 닫히니까 말없이 가버리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집에 돌아와 결혼 앨범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혹시나 아주 만약에라도 사진 구석 어딘가에 제대복을 입은 오빠의 모습이 작게라도 찍혀 있지는 않을까 해서요. 수백 번을 넘겨보며 화환 옆, 계단 위, 유리문 밖의 그림자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끝내 오빠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정말 없었던 건지 아니면 제가 눈이 멀어 그를 알아보지 못한 건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8. 잊으려 애썼던 40년의 시간. 결혼 생활이 어땠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저 바쁘게 살았다고 답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남편의 회사 일을 돕고 끝도 없는 집안일을 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몸이 힘든지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것이 결혼의 본 모습인 줄 알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른의 책임인 줄만 알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차 늘 늦게 들어왔고 저는 홀로 불 꺼진 거실에서 아이를 재우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명절에는 시댁에 가서 하루 종일 기름 냄새를 맡으며 음식을 하고 밤늦게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영숙이는 참 복도 많아. 남편 잘나고 집 크고 남부러울 게 없네.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제 안에 무언가가 소리 없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봄날 교정의 벚꽃이 눈처럼 흩날릴 때 딸아이의 손을 잡고 우연히 모교 앞을 지나갈 때면 갑자기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 올라오곤 했죠. 비가 내리는 날에도 그랬습니다. 빨래를 걷다가 혹은 설거지를 하다가 창을 때리는 빗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해졌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잊고 살고 있구나 하는 막연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아이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러주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당황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편이 왜 우느냐고 물어도 저는 제가 왜 우는지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진우 오빠를 잊고 살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빠를 잊기 위해 그 기억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나 자신을 혹사시키며 바쁘게 살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딸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남편의 사업이 망해 빚쟁이들을 피해 다녀야 했던 그 고단한 시절보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우 오빠를 끄집어내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과정이었습니다.